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서비스 디자인 교육을 맡은 김광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서 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우리 지자체에서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 그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습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5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제가 우리 요 앞에 있는 이 전문가분들 3명, 이분들하고 제가 같이 실습을 하는 그 형식, 그 포맷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 자료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그 서비스 디자인 실습 자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대로 따라서 같이 작성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하시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저하고 하는 이 30분짜리 이 동영상에서는 일단 이제 기본적인 개략적인 부분들 작성하시고 또 이제 조금 돌아가셔서 또 직원분들 혹은 옆에 있는 동료분들하고 좀 더 상의해서 그 자료를 완성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온라인 교육을 보신 여러분하고 같이 이 실습을 진행하고 하는 분들. 근데 이분들은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좀 약간 좀 뭐 조금은 여러분보다는 좀 쉽게 좀 접근을 하고 그 팁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토의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이 첫 강의는 한 30분 걸쳐서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는 원래 전공은 심리학을 했고요. 우리 회사는 이제 디맨드라는 회사는 이제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그런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은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직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을 저같이 이 심리학 전공한 사람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심리학을 한 사람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이든 할 수가 있다. 물론 상당히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충분히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전제를 할게요. 그럼 먼저 디자인이 뭔가, 그러면 왜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디자인을 처음 이런 일을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이제 2가지로 구분이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게 교육이든 뭐 제품이든 뭐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 된 것과 디자인 되지 않은 것. 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이 된다.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은 디자인이 됐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는 모든 현상들도 이건 디자인이 된 것이다. 이거는 디자인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럼 그게 뭘까? 디자인 됐다, 안 됐다. 제가 이제 이 앞에 있는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좀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의자라는 게 있어요. 의자라고 하는 부분은 의자는 원래 이제 의자는 기본적으로 기능 자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앉을 수 있다, 앉는다, 앉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의자죠, 그죠? 그래서 의자예요. 근데 이제 의자를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예부터 들게요. 이 의자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곳은 이런 의자가 많이 쓰이는 곳은 뭐 경찰서, 뭐 취조실. 그래서 당신 어제 뭐 했어? 하는 이런 취조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자에 앉으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그 느낌은 좀 약간은 좀 위축되고 느낌이 내가 무슨 뭐 잘못을 했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느낌과 경험이 이런 의자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그래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자에 앉았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 신정식님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의자에 앉으면 기분이? 일단 푹신해서 네. 편안한 느낌이고 편안하고 뭔가 내가 좀 지위도 있고 그죠? 네.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권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의자에 앉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쪼그리고 웅크리고 이러진 않겠죠, 그죠? 이런 의자에서는 이렇게 가슴도 탁 펴고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의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의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런 의자는 아마 우리 신지우 선생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특히 야외에서 이런 의자에 앉아 있다 느낌이 어떨까요? 편안하고. 그렇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모두가 다 의자지만 그걸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은 다 달라지죠, 그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거 얘나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애들이지만은 그 느낌과 경험. 그래서 그걸 경험이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쓸 단어에서는 이제 experience, 경험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고려돼 가지고 그 경험을 잘 설계해 줬느냐, 그걸 안 설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디자인이 된 것이다, 디자인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뭐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오늘부터 제가 5차례 이렇게 하는 교육도 이것이 잘 디자인된 교육인가, 온라인 교육인가, 디자인되지 않는 교육인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교육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평가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뭐 좋은 느낌도 받고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새로운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제가 만들어서 이걸 진행했으면은 아마 그 교육은 잘 디자인된 그런 그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예. 오케이.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끝났는데 도대체 내인데 이게 뭐야? 이게 지루하기만 했고, 뭐 나를 뭐 재밌게 하는 것도 없고 이러면은 디자인이 된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어떤 감정적 느낌을 가질 것인가, 그것을 고려하고 뭔가를 설계하고 만들었으면 그건 디자인이 잘 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신정식님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에요. 서비스 디자인은 뭐냐? 그럼 이제 그 디자인된 것과 디자인되지 않은 것, 그런 면에서 디자인이 하는 일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뭐 시각 디자인. 이러면은 눈에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울까? 이것이 이렇게 부드럽게 갈까? 혹은 제품 디자인. 그거는 제품을 어떻게 디자인하면은, 설계를 하면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매력적이고 쓰기도 쉽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온라인 교육을 받는 분들은 되게 그럴 거예요.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이런 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서비스 디자인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사실은 대상은 이제 서비스예요. 대상은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은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디자인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원래 이 서비스 디자인은 공공 분야에서 꼭 출발했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산업 분야에서 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 비즈니스 장면에서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산업 분야에서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이제 공공 분야로 이것을 좀 확대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분야에 일을 이제 해온 거예요.
그럼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예를 드는 건데요. 이제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이렇게 생긴 냉장고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긴 냉장고를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냉장고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을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서비스 디자인 한다라는 거 하나의 케이스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고 뭐 이해하기 좀 쉬운데, 이 냉장고의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는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먹진 않죠, 그죠? 이것을 먹는 음식은 아니죠, 그죠? 그럼 이제 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보면은 뭔가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냉장고가. 혜택을.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건데, 냉장고에 이제 혜택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이 혜택인데, 이 혜택을 우리는 표현할 때 그것을 냉장고의 기능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냉장고의 기능이 뭐냐. 그럼 냉장고가 우리 집에 이렇게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얘가 도대체 내한테 주는 혜택이 뭔가? 기능이 뭔가? 그럼 우리 이 기능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서비스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냉장고는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내한테 주는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가 여러분들한테 뭘 주죠? 우리 홍 선생 얘기해 봐요. 냉장고는 어떤 서비스를 줘요? 기능을? 그렇죠. 냉장고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상은 음식이고, 음식을 혹은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냉장고의 메인 서비스예요. 메인 기능이에요. 핵심 서비스 기능이에요. 이것을 놓고 냉장고 산업은 그동안 계속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뭐 기능적으로 고장이 안 나게 하느냐, 혹은 이것이 제품적으로 가격적으로도 누가 더 이거를 좀 싸게 만들 것이냐, 혹은 누가 더 이것을 좀 이쁘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으로 경쟁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즘에 와서는 냉장고는 신선 보관이라는 이 기능을 가진 냉장고는 이제는 냉장고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이제 거의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큰 마트나 혹은 백화점에 가서 냉장고를 사려고 딱 가보면 대부분 냉장고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기능론 신선 보관은 당연히 다 같이 하고 있고, 가격 뭐 좀 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디자인도 비슷해요.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냉장고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냉장고의 새로운 혜택, 기능, 혹은 새로운 서비스, 이것이 뭔가, 이것을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기존에 신선 보관해 주는 거 플러스 새로운 기능을 한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면 그걸 뭐를 하면 되는 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을 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사용자 분석이에요. 사용자 분석이에요. 여러분, 냉장고는 주로 집에서 보면은 누가 많이 사용할까요? 엄마 혹은 가정주부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죠? 주부들이에요. 주부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식생활과 관련된 이 사람들의, 주부들의 소위 말하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요. 라이프 사이클을. 식생활과 관련된 주부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해 보니까, 냉장고가 서비스를 잘해주는 게 있고 전혀 안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 전혀 안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약간 미싱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페인 포인트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이러는 건데, 여러분들 앞으로 아마 이런 냉장고가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주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뭐 해 먹지? 라는 이제 주부들 고민이 있는데 뭐 해 먹지를 대답해 주는 냉장고. 또 주부들이 아침에 또 일어나서 냉장고에 뭐가 있나? 뭐로 요리를 할 수가 있나?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대답을 해주는 냉장고. 주부들이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돼서 이마트를 가고 아무튼 쇼핑을 가는데 장을 뭘 봐야 되나? 식생활을 그것도 대답을 해주는 냉장고. 이런 걸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산업 분야에서는 요즘에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이 정체됐다, 산업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산업에서 모든 제품이나 우리 산업에서 제공하는 혜택, 고객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주는 혜택, 기능, 서비스가 이제는 보편화돼 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혜택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것인가. 그럴 때는 결국은 서비스 자체가 새롭게 디자인돼야 된다는 것이 산업에서는 아주 큰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 분야에서 이 부분을 적용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실습하는 주제도 그런 거겠지만, 우리 이제 주민센터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센터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요. 주민센터는 역사가 한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 면사무소가? 500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신라시대에서도 있었을 거고요. 그죠? 당연히죠. 그죠? 그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민센터는 역사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주민센터다. 1000년 이상. 1000년 이상의 역사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주민센터에 그렇다면 그동안 해왔던 서비스, 주민센터를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고 주민센터에 가면은 뭔가 우리가 서비스를 받았죠. 그죠?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가면은 이 서비스가 그동안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주민센터, 면사무소 여기서 뭐냐면은 출생을 신고하고 그죠? 출생을 신고하고 내가 다양한 나의 신분과 관련돼서 다양한 신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주민센터예요. 증명. 그래서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걸 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년생이다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도 또한 또 증명해 줘요. 그래서 이 땅은 누구네 땅이다, 이 땅은 누구네 집이다 라는 걸 증명해 줘요.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증명해 줘요. 그 다음에 병역,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 왔다 안 왔다 이런 걸 다 증명해 줘요. 이 기능은 신라 시대에도 이런 기능을 했었고, 이게 조선 시대에도 그랬었고, 근현대 혹은 최근까지 이 기능을 동사무소, 면사무소가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최근까지가 어느 정도 최근까지냐면은 그야말로 최근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 기능을 해요. 근데 이 기능을 이런 서비스를 해줬는데 이것을 다 대부분 어떻게 해줬었냐면은 수기로 해줬습니다. 수기.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청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동사무소, 면사무소 근무해 보신 분들은 증명서를 발급해줘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이게 다 수기로 합니다. 수기. 써서 필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알고 글씨를 잘 써야 돼요. 공무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역할이 이쪽까지 왔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반 사항들을 증명해 준다. 이게 기본적인 서비스다. 증명해 주고 이것을 발급해 주는 것. 증명, 발급해 줘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가서 발급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특히 잘 알겠지만 80년대 후반부터 물론 본격적으로는 이제 90년대부터 했는데 뭘 했느냐면은 이 공무원들 이제 공직사회에서 공공 분야에서 혹은 뭐 동사무소 이런 데서 전산화 작업을 했어요. 전산화 혹은 디지털화라고 하는 작업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을 다 복사를 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급해 줄 때 이것을 전산화를 다 시켜서 이거를 복사를 해주던가 프린팅을 해줬어요. 프린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상당히 옛날에 쓰던 것보다는 진보가 됐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신정식 선생은 등본띠로, 인감띠로 동사무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요즘에는 안 가죠. 뭘 했냐면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뭘 했느냐면은 전자정부라는 걸 해버렸어요. 전자정부를 해가지고 원거리에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업무를 발급을 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지하철 같은 데 가서도 인감증명서도 띌 수 있어요. 그죠? 다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주민센터의 메인 서비스가 증명을 해서 발급하는 일이었는데 그거는 이제는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죠? 다 DB에 저장되어 있고 사람들은 원거리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사무실에서 집에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웬만한 사항들은.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서비스가 그러면은 증명 발급이라는 것이 이제 아니라면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한다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홍윤경 선생은 생각해봐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센터가 이제는? 커뮤니티. 동네에 약간 요즘 많이 얘기하는 커뮤니티. 맞습니다. 사실 주민센터 요즘에 가장 활발한 거는 커뮤니티예요. 그 커뮤니티에서는 뭐 건강관리도 하고 뭐 체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붓글씨도 쓰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뭐 수많은 이 활동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주민센터의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주민센터는 요즘에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복지 서비스입니다. 복지 서비스를 주민센터는 이제 가장 그렇게 한다. 오케이. 이게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드는 사항들입니다. 그럼 우리 산림청에 있는 지방청들은 지방에 있는 산림과 관련된 많은 기관들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전에는 이제 산불 예방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죠? 뭐 하겠어요? 산에 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해주겠죠. 그죠? 그런 노력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냉장고 설명을 드렸는데 냉장고의 새로운 서비스 혹은 새로운 기능을 알자면은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주부를 알아야 된다 얘기죠. 주부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죠?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야 된다. 그랬다면 주부는 어떤 고민을 하느냐? 거기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센터의 새로운 서비스는 뭐냐를 알아낸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아는 거예요. 생활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이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민센터와 관계될 수 있는 행동들, 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거기에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 뭔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공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라는 것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이제 공급자 중심, 그동안 이제 공공 분야에서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할 것이 뭔가라고 하는 필수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는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 결론적으로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간다. 이분들이 도대체 뭐를 원하는 건가, 생활에서.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러한 운동들은 사실은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이런 운동은, 활동은 사실은 반드시 최근에만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벌써 한 5, 6년, 10년 정도 저는 되어가는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그게 공공 분야에 들어와서 서비스 디자인이 잘 된 게 어떤 건가?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인천공항이에요. 인천공항은 여러분들, 인천공항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인천공항이 공항이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항은. 왜 공항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느냐면요. 이것이 이제 물류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물류의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물류가 어떤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가 흘러간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이 물류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는 사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물류의 허브가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물건이 이쪽을 경유해서 가게 하겠다라는 거고, 비행기를 통한 물건이.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 동남아나 이쪽에서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한번 기착을 한다면은 한국을 기착을 할 건가, 상해에 기착을 할 건가, 일본의 공항에 기착을 할 건가, 중간에 경유를 할 건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건과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공항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외국 갔다 온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공항이, 인천공항이 외국 공항에 비하면은 서비스나 이 모든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신지훈님 어때요? 좋죠? 좋은 수준이 사실은 탁월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이. 우리나라 공항이,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평가를 해요. 공항 평가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에 의해서 물류의 흐름들이 달라져요. 이쪽으로 기착을 한다, 안 한다. 항공사들이 그런 결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항은, 인천공항은 세계 서비스에서 세계 1위를 사실상으로 보면은 거의 10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을 지금 이 세계 1위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1위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1위 공항이 된다는 게, 서비스 좋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항을 경험했을 때 미국을 갔다가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고, 동남아에 가서 6시간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고 딱 했을 때 공항에 와서 공항을 이렇게 딱 거쳐갈 때의 경험이 어때요? 우리 정식님은 어땠어요? 그게? 일단 느낌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교통편이나 그런 걸 이용하려고 했을 때 빨리 찾게 되지 못할 경우는 좀 더 피곤한 때문에 그런지, 그 나라의 좀 첫인상이 조금 더 좀 낮아진 것 같기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공항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공항에 들어오면 일단 저는 이제 공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공항에 들어오면 공기가 좋아요. 그게 미국을 갔다 와든 어디를 갔다 왔든 공기가 좋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 흐름이, 프로세스가 상당히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흘러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하는 그 느낌. 그래서 이렇게 입국 신고하는 과정도 보면
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금방금방 줄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스무스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이렇게 아주 약간 신속하고 흐름이 좋아요. 자, 그럼 공항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 공항을 저하고 여러 사람들이 공항을 설계할 때 기본 것이 어떤 거였냐면은 사실은 60대 이제 60대 그냥 아주머니라고 하겠습니다. 60대 아주머니가 해외여행을 해야겠다. 해외여행을 하겠다는 생각 혹은 결심, 이것을 하는 것을 출발로 삼았어요. 그래서 60대 이제 그 아주머니가 자식이나 친척들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시죠 라고 해서 그럼 가지 뭐 라고 하는 것을 출발로 본 겁니다. 이것을 출발로 해서 쭉 가서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 여기가 60대 아주머니가 이제 집이라고 해요. 해외여행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전체 과정, 이런 거를 전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여정을 디자인했다. 디자인한다. 라는 관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체 여정을 디자인한다라는 관점으로 이것이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 그러면 이분이 60대 아주머니가 해외여행을 가겠다라고 결심하면서부터 생각되는 이 사람의 여정을 생각해봐요. 1. 여권이 있나? 더불어서 비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공항에 가서 이제 그걸 샀다고 해요. 표를. 체크인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체크인을 해요. 그 다음에 보안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출국 신고를 해요. 이게 다 아주 골치 아픈 과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이고요. 출국 신고를 해요. 그래서 해외를 가는 거예요. 해외에 가서는 여기 해외 부분을 제가 해외에서 도착을 해요. 도착하면 어리둥절하겠죠, 그죠? 도착을 해요. 그래서 관광을 해요. 관광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직면해요. 예를 들어서 여권을 잃어버린다. 관광 중 어려움이에요. 여권을 잃어버린다. 혹은 지갑을 도둑맞는다. 이제 난감하죠?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비행기에 타고 여기에 한국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항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터치포인트로 잡은 겁니다. 이 모든 것에 공항이 창구가 돼서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 관계되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겠죠. 여권 발급.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의 열급 여권 유효 기간은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줘요. 그 다음에 공항에 와서 여권을 안 가져오면은 공항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을 해줘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인이 우리나라 고객들은 공항을 가는 사람 대부분 대한항공 혹은 아시아나항공을 탑니다. 그럼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체크인 하자면, 티켓팅을 하자면은 줄을 엄청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리 서비스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체크인하는 이 위치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체크인을 또 하게 해줬어요. 가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돼요.
자, 보안 검색하고 이쪽 부분 있죠? 여기도 또 우리가 보면은 VIP를 위한 카드로 보안 검색 이런 것이 다 됩니다. VIP 카드로. 신분이 확정한 확정적인 사람들은 VIP 카드로 그냥 쭉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승무원들은 보안 검색 안 합니다. 물론 보안 검색은 하는데 출국 신고를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것 다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국을 했어요. 그럼 해외 도착하면은 첫 번째 주는 서비스가 안심 문자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해외 도착하면은 우리 영사 서비스가 그대로 날아갑니다. 로밍한 휴대폰을 딱 키면은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디로 연락을 해라. 혹은 그걸 그냥 엔터만 누르면 됩니다.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관광 중에 어려움이면은 이 현지에서 우리가 긴급 대출도 해줍니다. 영사 서비스를 통해서 긴급 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서비스, 그런 서비스도 돼요. 공항에 도착하면 다시 또 여기 또 입국 프로세스를 엄청나게 신속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입국이라는 출입국 심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관세청 심사도 그렇고 모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 디자인한 겁니다. 이 안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항 서비스는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단지 공항 서비스가 뭐 어서 오세요 이런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비스가 디자인됐다. 그럼 그 서비스가 디자인됐다는 것은 결국은 여정을 관리해줬다. 이 사람들의 여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이 과정을 이제 5차에 걸친, 5차례에 걸친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업무와 관련돼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만들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디자이너 공무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1차 교육은 하고요. 그래서 2차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